이렇게 거금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연, 지연, 혈연에 연연해서 되겠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정책과 공약은 실천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5년간 75조 원을 교육, 보육, 의료, 일자리 마련에 투입하겠다고 하고,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5년간 165조 원을 투입하여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여야 두 당 모두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현재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라 빚을 더 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정치 사기꾼입니다. 지금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에는 바보 냄새와 사기꾼 냄새가 절반씩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 4년간 국정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의 거품을 걷어내고 엄격한 검증과 공정한 판단으로 실체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정책이 있고, 귀에는 솔깃하지만 독이 되고 해를 받을 가능성이 발목이 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주춧돌은 돈보다 정직이 우선해야 합니다. 거짓 소득 신고, 거짓 환자, 거짓말 정치, 위선의 위중의 탈을 척결하지 못하면 재벌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은 공명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문턱에 주저앉아 있는 만년 유급생을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느냐도 정직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장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과제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거짓을 찍어낼 수 있는 양심의 도끼가 필요합니다. 국민 스스로 먼저 정직한 도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지, 어느 후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올바르게 국정을 펼칠 적임자인지, 세계 경쟁의 파고를 넘어 평화와 통일 시대를 여는데 열정을 다할 정직한 국회의원감인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 필요합니다. 환경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인권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없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나라 없는 복지, 환경, 인권 지키고 가꾸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약과 가문이설에 휘둘리는 국민 주권 과연 온당한 것인가요? 당약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선거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각자이신 강지원 변호사님을 초청하여 제19대 총선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과 선택
선택이라는 주제 강연을 하게 된 절실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포럼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빛내주신 내외 귀빈과 성남시 각계 지도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성남시민포럼은 4대 목표인 시민과 소통하는 포럼, 시의정 정책 대안 포럼, 비전과 희망 주는 포럼, 미래에 도전하는 포럼으로 포럼 신문고 운영, 포럼 인상 선발 시상, 성남 10대 선행 유수 선정 발표는 물론 성남시의 산적한 문제와 시민의 소리를 포럼을 통해 함께 고뇌하고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외 귀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셔 주제 강연을 승낙해 주신 강주원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개사로 가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저명이사 초청 강연에 대한 우리 강주원 변호사님에 대한 양력 소개를 공동대표이신 김종건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참 특별히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이 나라와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또 좋은 일로 협력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강주원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며칠 전에 강 변호사님을 직접 우리 상임 대표님하고 한번 찾아뵀습니다. 잠시 차 한잔하면서 변호사님의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귀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있어서 살아가면서 오늘 팜플렛에 변호사님의 양력강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요 요점만 저희들이 이 팜플렛에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과 관련돼서 그동안 저도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거기에 강주원 변호사님이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팜플렛 뒤에는 매니페스토에서 하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상임 대표로 계시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국가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또 방송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또 시사 토론 형태로 이렇게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강주원 변호사님께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주원 변호사님을 단서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편안히 앉으시죠. 시험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도 꼭 앉으시고 뒤로도 제끼시고요. 편하게 앉으셔서 제가 뭐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담소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참 행사를 가지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참 누구 편을 또 드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말 잘못하면, 조금 잘못하면 어느 쪽 편을 든 것 같은 오해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한 게 17년째인데 여러분께서 아직도 매니페스토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여론조사를 해봐도 매니페스토 말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이 뭐 한 20-3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책 선거라고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남시민 포럼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선거 20일밖에 안 남았죠.
오늘 내일 이제 후보 등록하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앞에 오늘 오찬에서도 이 선거 관련한 오찬회의도 참석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거운동이 딱 이제 29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거든요. 딱 이제 14일 동안 이제 딱 선거운동을 하는데 14일 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짧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예비 후보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몇 달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뭐 이름을 알리는 정도, 명함 돌린다든지 압수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하는데 제한적이죠. 그런 선거보다 하는 것이 제도 더 괜찮은데 이 공천이 8월 이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한 20일? 오늘부터 한 20일, 디마이너스 20일인데요.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아십니까? 특히 지지난해 있었던 그 지방선거 때 보세요. 그 시의원, 도의원 누가 누군지 알고 찍으셨어요? 솔직히 그냥 뭐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찍으셨잖아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도대체 누가 누군지 이거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찍었어요. 야 정말 선거 이렇게 해도 되나? 선거 이렇게 되나 하는 싶더라고요. 그게 지금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가고 이걸 선거라고 그냥 수십년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분들 투표장에 가서 시간 내서 가서 투표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는 투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회의가 될 정도입니다. 묻지마 투표 아닙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막 찍는데 그 무슨 선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지금 노심초사님 맨날 그런 거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되신 게 올해 7년째인데 2006년 5.3일 지방선거 때 정부를 우리 해보자. 외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몇몇 사람에서 이제 중앙에서 실질법으로 만들고 이렇게 꾸려나갔고 근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매니페스토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을 써보자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말이 뭐냐면 참공약 선택하기였습니다. 근데 이 말도 별로 뭐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 중앙선거관리에 선거관리 캠페인도 TV 광고나 이거 보십시오. 또 보면 이제 정책선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첫째 투표하자는 얘기. 그리고 이제 공명선거, 정책선거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하여튼 정책선거니 뭔지 뭐 이상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식자들 간에는 조금 이제 알려진 것 같은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요건 뭐 선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 개정 운동 같은 것도 했고요. 이 정당의 매니페스토, 이 매니페스토라는 게 정책 공약이라는 뜻인데요. 대통령 선거나 뭐 이 지자체선거 이런 경우에 이 정책 공약집이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책방에서 팔 수도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법이 이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정책 공약집 해가지고 책방에 가서 실례하시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고 사보시겠습니까? 안 사보시죠? 안 사보세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데서 말이죠. 토니 블레어가 이거 할 때 자기 당에서 이 보수당 또 노동당 정책 공약집이 발표에 딱 나오면 책방에서 3년에 팔려요. 그래서 딱 정책 공약집을 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옆으로 뭘 하려고 하나 이거 좀 살펴보고 그리고 찍어요. 이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처음 시작한 것은 뭐 자료 뒤에 맨 밑에 나옵니다만 영국에서 그 1834년에 그 보수당의 로버트 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 선거에 선진국하고 함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자료를 쫙 보면 그 나라에도 말이죠. 처음에 선거라는 걸 해보는 때에는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선거법의 그 역사에 관한 제가 책을 한번 구해봤더니 어찌 생각해보십시오. 그전 다 귀족사회였죠. 중세사회 귀족사회였죠. 그 민주 이제 근대화가 됐어요. 근대 시대에서 소위 이제 귀족들 다 사라져버리고 왕족도 사라져버리고 우리들이 대표를 뽑자 이렇게 만든 선거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색적으로 투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투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사람들끼리도 돈 봉투 나눠주고 줄줄이 가서 개인 투표하고 어쩌고 하는 주작들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 동원했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냐 하고 나온 것이 이 매니페스토 선거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퓨리한 사람이 뭐 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1800년 몇십 년에 죽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노동당에서는 우리 보수당에서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선거하겠다라고 해서 선포를 합니다. 딱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뭐라고 쫙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휴시가 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정책성을 하다 보니 그 앞에 있었던 뭐 돈봉투 선거 무슨 뭐 그냥 이렇게 뭐 대리 투표하고 표 바꿔치기 하고 뭐 온갖 어떤 수법도 그 사람도 다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테날 때부터 사람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사회당 시대 때 다 그 사람도 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나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냥 100년 동안 해오면서 상당히 이제 정착이 됐죠. 우리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선거라는 거 해보면 한 60명이 또 됩니다. 우리 이거 해방후이잖아요. 해방후이 왔기 때문에 여기 연설 20분 아시지만 옛날에 고무식장 선거, 막걸리 선거 수없이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공명선거 하자 뭐 한참 떠들고 막 때려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요즘 이제 노골적으로 돈봉투 돌린다 또 별로 없을 거예요. 저보다 이제 한번 걸리다가 50배 받았다가 50배 벌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정 스타일의 부정 선거 같은 것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 여러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이제 뭐 하지 말자 이런 선거 이 투표 운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좀 이따가 이제 10대 이런 사람 뽑지 말자 하는 것을 또 매니페스토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의 배우이 미리 좀 비트를 해드리면 일단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돈봉투 돌리는 후보 찍지 말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 찍지 말자는 거예요. 돈봉투 돌렸다? 이거 기분 나쁘다. 우선님 뭐 알긴 저런 사람 찍지가 못하니까 그 사람 안 찍으면 떨어져야 돼요. 이런 거. 또 요즘은 이제 그 회식이나 모임 이런 것을 쫙 모아놓고 그냥 뒷돈 내주는 거죠. 사람들 모여라 해서 밥 먹는데 바꿔서 누가 됩니까? 그 대놓고 돈 댔다가는 박살나죠. 친구들하고 집값 날아가는 거예요. 뭐 당선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뒷돈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근제가 되니까 뭐 나중에 계산한 걸 하고 그냥 우선 먹어라. 뭐 이런 게 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계시다 보면 가끔 그 내리꾸리야 소리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동창회니 뭐 향후회니 뭐 여러 개를 맨날 찾아다니는 사람. 이게 연구죠. 박연지 연결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거예요. 그저 그냥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그러면 동창들 찾아다니면서 하게 동네 사람 뭐 향후회 같은 지역 출신들 뭐 향후회 뭐 부녀회 막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연이 있으면 그 부인대로 남자를 막 싸우는 이런 사람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네? 무슨 그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뭐 좀 수상한 짓 하는 사람이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저 출신 지역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야 우리 충청도 다 모여라, 전라도 다 모여라, 뭐 경상도 다 모여라 이런 사람. 우리가 나쁜 사람들. 그거 뭐 한테 떠들어하고 잘 떠들어하다가 떨어져 버려. 지금 안 찍어 버리는 거야. 그거 어려운 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떨어뜨리는 교훈을 하자. 이게 가장 또 이게 그 분석을 이걸 좀 때려잡으니까 말이죠. 이 은밀하게 사조직들이 무슨 모임, 무슨 모임, 사조직들 쫙 만들었어요. 그냥 불법 사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조직 만들어서 우리 가입해라 어디서 뭐 해라고 하면 뭐 하겠다. 떨어뜨려보세요. 이런 사람 떨어뜨리고. 이제 또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뭘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죠. 막상 말이죠. 현수막을 걸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 반 먹이고 어쩌고 뒷돈 내느라고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출마하는데 돈 지원을 해주라고. 출마가 핑계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돈 달라고 줬잖아요. 그 출마. 그래서 떨어질 뻔히 아면서 누가 출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그 출마 준비하고 돈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떨어졌대. 또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저 뭐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뭐 했다더라 맨날 걸 뜨고
이거 여기 시간 다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얘기할 때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선거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뭐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나 불고 다니고 말이고 잘생겼다고 그러고 말 잘한다고 그러고 그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떨어져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수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고 악수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악수하고 있으면 악수하고 다니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핸드신 줄 봤는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은 언제나 악수합니까? 게다가 제가 이제 유권자예요. 악수만 한 후보하고만 악수합니까? 요즘 악수가 그렇던데 아니 이게 앉아서 정책 연구를 하고 말이죠. 시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뭐 새로운 뭐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국가의 정책에 관해서 생각하고 뭐 이런 모임을 열심히 다닌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악수만 하고 다녀가지고 전부 악수 잘하는 사람 당선시켜? 난 그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 떨어져 버려요. 저 사람도 쓸데없는 소리 다니는데 떨어져. 그리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뻥치는 공약,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공약, 사탕발리 이런 공약 내놓은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도 뻥이 세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하여튼 뭐 부족해. 그럼 뭘 보고 사람을 찍을 거냐라고 문제가 생겨서 정책선거이냐. 그래서 정책선거요. 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것도 하지 않은과 동시에 그럼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책선거를 하자. 정책 가지고 경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내 정책이 더 좋아요. 내 정책이 더 좋아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하나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정책 내놓은 사람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인데 우리나라 선거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는 둥, 어느 학교 나왔다는 둥, 무엇이 어땠다는 둥,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줄줄이 줄 서가지고 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7년 동안 이 매니페스토 선거를 하면, 이 투표 운동을 하면서 전국 여러 차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자체 선거 때, 작년 재작년 지자체 선거 때 전국을 순회를 한 2차례 했었어요. 제가 지금 전라도에 갔습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갔는데, 저희 딱 전라도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전라도에서는 너무 민주당만 찍습니까? 그 말뚝박하고는 다 찍어주는 게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그리고 경상도에서 하다 말했어요. 경상도에서 어떻게 하나가 말뚝박하고는 다 찍어줍니까? 세상에 이런 거 있으면 뭐 때문에 투표합니까? 막상 예산 들어가지고. 그냥 말뚝박하고 그냥 투표 당선시켜버리지. 바쁜 사람도 투표에다 나오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말뚝박하고 다 해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에 가서는 전라도에서도 이 한나라당 조금 찍어줘야지. 그리고 경상도에 가서도 그 민주당으로 찍어줘야지. 그래 저희들은 그 교차 당선이라고 합니다. 워낙 영원한 민주당이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이 교차 당선을 좀 시켜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럼 저 그때마다 오해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라도에 가서 민주당만 찍지 말고 한나라당도 좀 찍으세요라고 하면 저 사람 한나라당 표 아니야 저거. 또 내가 경상도에 가서 한나라당만 찍지 말고 민주당 좀 찍으세요라고 하면 저 민주당에서 파괴되더라고. 이거 왜 파괴? 그래서 참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제 요걸 따라도 이게 교차 당선 난또 다들 지역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한다. 교차 당선을 좀 시키자.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보실 거예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보수적인 정당이고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이거 보세요.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을 많이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본 전라도 사람들은 다 진보적입니까? 아니죠. 전라도에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죠. 전라도에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진보적을 떠나서 무조건 민주당이야. 그 다음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분들 만나보세요. 거기서 요새 무슨 부산에서 무슨 이건 뭐 진보 좀 약간 지금 질문 야당이죠. 근데 저기 이제 몇 사람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다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많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책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난 전라도니까 민주당이고 경상도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지역 감정 선거고 지연 혈연 말씀하셨는데 지연에 관한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만약 이렇게 지연을 가지고 선거를 한다면 그 지역 출신들 머릿속만 다 씌워가지고 그냥 투표한 거를 친구들이지 뭐 때문에 바쁜 사람들 저희 투표장까지 나와서 그 고생하니 가냐 이 말이에요. 돈이 또 얼마나 돼요. 엄청 수백이 들어가는 돈, 숫자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대신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선거를 합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바로 정책을 보고 선거를 하자 이런 것이죠.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다리를 놓겠다, 또 뭐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 철학이 먼저 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개혁의 문제, 복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의 위전이 뭐고 자기 철학이 무엇인지 자기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런 이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재벌들이 말이죠 망치까지 다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제가 아주 기타 금치 못할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어디 뭐 스낵 같은 데서 이렇게 간단히 차 한잔 잠깐 비행기해가지고 잠깐 이제 이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스낵에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시간이 남아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김밥을 하나 하고 있어요. 딱 말씀드릴 때요. 중국 김밥을 하나 사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 카드를 쓰면 그게 이 핸드폰으로 통지가 오대요. 그래? 좋은 세상에서 쭉 와요. 근데 무슨 핸드폰이 와가지고 통지로 봤더니 영수증 해가지고 이 회사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네? 이 가게의 이 주소와 회사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네.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경악을 묻혔어요. 우리의 최고의 재벌이 기업이라고. 최고. 제가 그다음부터 제가 요즘 아침에 YTN의 그 아침 생방송을 2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정치인들 뭐 대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목기에 들으실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방송 때까지 얘기했어요. 도대체 무슨 재벌 기업이 김밥 장사까지 하냐 이 나쁜 사람인 거야.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여기 빵집어 좀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딱 형성돼서 그래서 중소기업 업종 뭐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재벌을 보는 눈을 예를 들어 재벌이 김밥 장사까지 오는 거 나쁜 거죠. 이건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다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벌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경제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만큼 잘 버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시 경제에서 보면 물가가 올라오고 힘들어하시고 다들 그러시지만 국제적으로 이 무역 수지나 이런 것을 보면 금융위기를 거의 이만큼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거시 경제가 어느 정도 굴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서민들은 점점 더 못 살겠다고 삶이 팍팍하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이 수출해가지고 번 돈, 첨단 산업 해가지고 핸드폰 팔아가지고 번 돈, 그건 다 대기업이 주고 앉아있고, 네? 대기업 다 주고 앉아있고, 그것이 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위 트리클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런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소위 경제에 관해서 성장론자들은 경제 파이를 키우자. 경제는 파이를 키우면 그것이 서민들에게 다 굴러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랫목이 뚝뚝하면 윗목에까지 미친다고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성장이 줄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장이 줄게 해서 경제가 좀 쫙히다 보면 그게 윗목까지 가야지. 그런데 그게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게 낙수 효과가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첨단기업 이런 데서는 배가 올라가고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서민들은 점점 더 못 살게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상황, 이런 이 경제 상황에서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의 철학이 나옵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장을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이 트리클 다운 효과, 운목에 흐르는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차단시켰던 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사회 책임을 다하고 대기업의 돈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자영업자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길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뭐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거기 말해서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은 저 재벌 못했다. 저거 다 엎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주 재벌의 모든 생각에 대해서 뭐 제안을 하고 좀 이번에 재벌 정책에 대해서 양쪽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출종제를 뭐 한다든가 뭐 순환출을 금지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제안들이 몇 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하고 진보가 이게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 시각, 철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공약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목하실 때 이런 생각이 어떤 철학에서 나왔다, 어떤 가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 이 무장을 배입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참 정말 개탄을 27년 동안 이 운동을 해오면서 참 개탄을 묻지 못하는 건 후보자들이 공약이라는 걸 내놓고 정대적 공약을 내놔도 막상 현장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 손에는 그 공약이 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표시관주가 있으십니까? 선거 공부 때 달랑 주장, 선거 공부 달랑 주장 옵니다. 그리고 선거 공부 어떤 한 가지에 50%는 선거 공약으로 채워라. 라고 법까지 제대로 내들었어요. 제대로 주장해가지고 선거 공부의 절반은 정책 공약을 담아야 된다. 이분의 이런 그런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선거 때 선거 공부 2번 받아보는 것. 그게 거의 유일한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방송 이런 데서 정책 비교를 좀 해준다면 겨우 그거. 제가 언론인들에게 많이들 만날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데 누가 누구의 수를 섞고 누구하고 뭐 인기치를 투표가 어쩌고 맨날 그런 보도만 하지 말고 강이라는 후보하고 의리라는 후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재개발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의리라는 후보는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데 각각 이 주장이 이렇다. 이런 거 좀 대표적인 만들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맨날 그 부탁을 드려요. 실제로 선진국의 언론들은 그런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들과 유권자들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언론밖에 없거든요. 언론이 소개해주자면 유권자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9시 뉴스 봐봐야 달랑 1분, 2분, 3분짜리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7년씩이나 이 일을 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벽에 붙여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후보자와 유권자의 중간에 이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좀 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이 돼야 정책 보고 투표를 하죠. 정치를 내세우기 뭘좀 모르는데 그거 보고 투표하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정치 공급자라고 하는 정치인들 쪽에서 보면 뭐 상당히 많이 무슨 매니페스토라는 걸 뭐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정당마다 매니페스토 발표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선거는 1인 2표제잖아요. 이게 지역 후보자한테는 한 표 던지고 정당에 한 표 던집니다. 정당에 한 표 던지면 이게 비례대표에서 쫙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 매니페스토라는 거예요. 정당 자체에서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또 후보자 나름대로 그 기초하에서 뭐 지역에 관한 아니면 국가 정책에 관한 그런 매니페스토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게 제시가 되게 될 텐데. 이 정당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정당 내놓지 않고 양당이 눈치만 보고 하고 있어요. 저희 매니페스토 공부에서 양당에 저의 D마에서 40일, 그때까지 제출 좀 해라. 아니 한 달 동안 홍보를 해도 우리가 이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데 정당 매니페스토 공약이 뭔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냐. 또 우리 전문가들이 그 분석을 비교표를 만들어 분석을 해줄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유치원을 무상 교육으로 한다면 거기 재원이 얼마나 드냐 말이죠. 그걸 밝혀라 말이죠. 왜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되냐? 돈이 얼마 드냐? 그 연출을 몇십억, 이출을 몇십억. 근데 비교표를 만들어서 어느 쪽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걸 우리 유권자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참 얄미합니다. 제가 양당에 딱 요청을 했더니 이런 게 있어요. 먼저 발표해서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먼저 발표해서 손해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라고 하면 자기들이 먼저 발표해서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빛을 보는 그런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발표한 걸 베껴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먼저 보태가지고 발표를 해. 그럼 나중에 보는 사람한테 유리하죠. 그죠? 먼저 100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난 110원을 주겠다고 발표하면 그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양당이. 양당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양쪽이 되는 거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줄 테니까 한날 1시에 발표해라. 한날 1시에.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저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또 구성하기를, 법에다 뭐 모집하고 해야 되겠다. 이 공직선거법에다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며칠 전에는까지는 정당의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를 발표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딱 넣으면 빼도록보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배로 공개를 다 합니다. 배로 공개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경우 이제 하긴 하지만, 뭐 마음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설사 매니페스토를 내놓았다 하더라도 그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채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둘 건가? 말하자면 선거 공부하면 10번씩 보내라 말이야. 돈 엄청 많이 들었어요. 선거 공부하는데 돈이 뭐 얼마 되는가 모르는데 엄청 들어서 못하는데, 예를 들면 정말 그 다른 돈 전액하더라도 뭐 2주 동안에 선거운동 기간에 매일 한 번씩 그냥 선거 공부를 보내라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딱 고객을 적어서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인쇄비가 하면 전부 가구에 생각해 보십시오. 인쇄,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중간에서 매체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 점도 이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참 이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을 보고 투표합시다. 이게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을 저희들은 유권자 반란해라. 이렇게 글씨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두 선거가 한 해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5.3일 2006년 5.3일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선거죠. 그 다음에 18대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지자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다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는 해에 지방선거 있었죠.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총선과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정말 매니페스토 선거가 성공한다면 우리 정말 정치 선진화는 굉장히 앞당길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경제 성장도 몇십 년 만에 해치웠고 말이죠. 민주화도 몇십 년 만에 많은 고통이 있었죠. 몇십 년 만에 해치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어딥니까? 다른 뭐 이만저만 하더라도 정치권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도 이제 한 60년, 70년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선진화시켜서 하려고 한다면 이번 금년 2012년에 묘수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12년이요. 전 세계적으로 뭐 100개가 넘는 국가의 국가 원수가 바뀌는 해랍니다. 2012년. 뭐 이제 중국은 뭐 이제 바뀔 게 저기 있고요. 프랑스 저쪽으로 바뀌었죠. 미국 대통령도 좀 선거가 앞두고 있죠. 일본은 수시로 바뀌고요. 러시아도 이쪽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국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뭐 통계에 따라서 무슨 뭐 20몇 군데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100군데가 넘는다는 데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정보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지도자가 바뀌는 해입니다. 뭐 물론 이제 여권 개천에도 야당 여당되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교체가 되는 해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2012년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 월드 쇼크라고 그래가지고요. 2012년에 묘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2012년에는 뭐 양성과 뭐 음성이 바뀐다고 그러고요. 맹금과 애성이 바뀌는 분도 있고 뭐 전체 우주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뭐가 좀 바뀌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시정학적으로 여러 세력들이 한 가운데 있는 참 이 지구상에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이 만나고 동양의 세력과 서양의 세력이 만나고 한 가운데 있는 게 한반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딱 반쪽이 나서 북한하고
남아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나라가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변화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반도에 대한 특별히 인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12년 금년에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바뀝니다. 의회 권력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새롭고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래나 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선거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저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배가 이렇게 이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는 늘 물길이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는 잘 보십시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런 출렁이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무나 편을 갈려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가르기 이거는 정말 뜯어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좌파면 평생 좌파고 진보면 평생 진보예요. 그리고 나는 우파면 평생 우파고 또 평생 보수. 이런 고정관념에 쌓여있어요. 마치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 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꼼짝달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학과 같이 모든 걸 팽개치고 그 그룹 안에 그 구속 안에 붙잡혀야 돼요. 자신이 자기를 걸고 묻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저 큰 넓은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출렁했다가 왼쪽으로 출렁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 경량이 심하면 오른쪽으로 더 심하게 왼쪽으로 더 심하게 출렁출렁하겠죠? 좀 잔잔하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칩시다. 그때는 힘을 어디다 실어야 됩니까? 왼쪽에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다 힘을 실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저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골수파, 우파와 좌파 또는 보수 진보의 골수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이 중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이 순간이 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살펴요. 그래서 반대편에 표를 던져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시장이 국가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너무 규제가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규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더 올감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풀렸어요. 시장이 너무 풀렸으니까 배부른 사람이 배부르고 못 사는 사람이 더 못 살게 됐어요. 그럴 때는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참으로 신중한 때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지금 배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게 5년, 대통령의 경우 5년마다일지 10년마다일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5년마다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항해사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항해사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냐 규제를 푸는 정책이냐 예를 하나 든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성장 쪽에서 무게를 둬야 할 거냐 분배 쪽에 무게를 둬야 할 거냐.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이 평생 분배만 강요하면 저 유럽에서 망해가는 나라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장 주장하는 사람이 또 평생 성장만 하자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필리핀 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쪽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고 이쪽으로 하다 보면 이쪽으로 보완해야 돼요. 하는 이런 우리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후보자를 평가를 하고 정당을 평가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기 충청도 출신도 계시고 경상도 출신도 계시고 전라도 출신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이런 정책을 보지 않으시고 난 전라도 출신도 무조건 전라도야. 전라도 고. 난 경상도이고 무조건 경상도 고라고 하면 이건 정말 원시적입니다. 정말 원시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다 남자고 후보죠. 여자들은 다 여자 후보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치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살펴보실 때 지금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할 때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된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직위가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하는 의미도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그 공약을 지금 두고 구분해서 공약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다 공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법안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은 국가 정책기관이 가진 것이고 이 지역에 무슨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노력하겠다든 어쩌겠다든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관한 공약. 국회는 두 가지 이제 이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정책도 두 가지 내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약을 잘 살펴보실 때 제가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그렇게 정책에 나오게 된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 우리가 정말 이 배가 어느 쪽을 키웠는지를 살펴가면서 이렇게 내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우리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다 잘 살다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겠죠. 심판은 우리가 저는 매니페스토 57년을 하는 동안에 지금 이 정책에 관한 우리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난번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슨 무상급식인가를 주민 투표에 걸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책에 관한 투표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박원순이 당선될 때 그들이 이 정책에 관한 싸움이 붙어가지고 경쟁이 붙어서 무상이냐 아니냐 무슨 대책 보냐 보편 공제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유사의 처음입니다. 잘 기억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유식해져 버리신 거예요. 보편적 복지가 뭐지? 선택적 복지가 뭐지? 유식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보십시오. 한미 FTA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당을 처음에 할 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미 FTA를 폐기할 쪽이 손들 것인지 아니면 무슨 유지하는 쪽이 편들 것인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시게 되죠. 제주강변말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가만히 저는 이제 세상 흘러가는 것을 늘 관찰을 해보고 있지만 정책 가지고 경쟁이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크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나마 그래도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책적인 것들이 이슈화가 돼서 그걸 가지고 찬반을 자꾸 묻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공식적 선거할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시주시고 좀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이렇게 시골되고 없지 않습니까? 자본이라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인 후진적인 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걱정하세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왜 이러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 원인이 뭐냐? 선거가 뭔데? 왜 저렇게 죽게 살고 저렇게 그 여야의 대변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요,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도 썩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정치인들 전화 연결해서 대담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면 말이죠. 무슨 딴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쪽이 적게 시험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적게 시험 붙어요. 그 상대방 때문에 죽여야 이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들 같이 생각해요. 그 다시 한번 안 볼 사람들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안 되십니까? 저 깜빡이만 모아놨는지, 어디서 그냥 싸움 끝을 손수는 모아놨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또 어떻게 표독하냐고 그렇게 쌀을 빗자리 없고, 죄송한 말씀인데 교양이하고 너무 친해볼 수가 없어. 같은 말도 좀 애들어서 하고 좀 약한 줄 몰라요. 대놓고 뽑아나고 아우성을 치고 좀 안 되면 넉살이 다 싸우고 별별 추천이 다 보이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상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욕망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 무지하게 많이 쓰셨죠? 그런데 여러분 경쟁은 좋은 경쟁이 있고 나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 경쟁이라면 안 돼요. 끝까지 죽지 않으면 삶을 끝까지 가는 게 무한 경쟁이죠. 그럼 그게 짐승들의 경쟁하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은 경쟁에서 한 사람이 센 짐승이 작은 짐승을 때 죽이면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게 짐승들의 경쟁입니다. 약육 강식이죠. 독자 생존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경쟁도 그렇습니까? 저 권투 시합을 합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 때려 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팹니까? 아니죠. 발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도 다 있고. 그래서 스포츠맨십이 되는 거죠. 그런 룰이 있죠. 그리고 상대방하고 싸워서 한쪽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가 다시는 골도 보지 않냐는 그런 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딱 같이 운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이긴 사람이 가서 둘도 두들겨주고 악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짐승들의 경쟁하고 사람들의 경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 경쟁하는 것은 짐승들의 경쟁이니까 동물들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렇게 죽지 않는 것을 싸운다고 하는 게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까? 네? 저런 걸 애들이 보고 저런 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이 짐승들 같은 이런 경쟁을 저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삶이라고 입에서 튀어나왔다면 표현한 소리가 튀어나와서 걷자고 하는 소리가 튀어나와요.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짐승은 뭘 대표합니까? 욕망입니다. 탐욕과 욕망이 바로 짐승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 사람들 싸움에서 이기면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뭐 1등 하는 사람이 2등을 잡아먹습니까? 선거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지금 당선 되면 됐지. 떨어지는 사람 잡아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언제 또 뒤바뀔지 몰라.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쟁은 동물들의 경쟁과 다르게 나쁜 경쟁이 아니라 좋은 경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된다는 점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참 상처가 많은 국민들입니다. 가난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고 해서 아주 그냥 주머니를 쥐고 생각잡고 살지 않냐고 나와서 이만큼 나를 건설했댔어요. 이 상처, 트라우마죠. 이 상처가 우리들 가슴 속에 뼛속 깊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약이 돼서 부자가 되려고 위해서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면 성장의 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요. 지나치면 가난이라는 상처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발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내가 돈 좀 벌었어요. 그런데 그 300장 더 나가서 세상을 전부 다 돈의 세상이라고 보게 되면 돈으로라는 세상을 부르시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라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바로 욕망의 삶입니다. 상처를 극복해서 내가 이겨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욕망적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다들 그저 돈도 하고 가부터 하나 쓰고 무슨 자기 하나 생기면 날려주시고 이렇게 욕망주셔서 너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들과 같은 그런 욕망적 세상을 살아야 할까?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저런 죽지 않으면 살기 저런 정직한 꼴을 보면서 살아야 할까? 이제 쿨다운 합시다. 쿨다운 합시다. 마음을 좀 안정시킵시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 욕심 큰 내려놓고 저 바다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고 저 나뭇가지에 바람이 바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럼 마음 정말 편안하고 평화롭고 좀 넉넉합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여유 있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정치판에 저 사람들부터 지도자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벌써 넉넉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열심히 건주시작을 하다가 지금 다 서로 악수하고 서로 빼가지고 서로 경례해주고 말이죠. 다음에 다시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왜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판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솔선수범해라. 저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로해주고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팍팍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고 같이 한번 물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지도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서 빽빽 치고 집도 같은 거 못하게 소리만 지르고 싸움 박질을 합니까? 그래서 하루에 박수를 치려고 박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따뜻한 세상을 갖고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냥 탐욕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제가 붕어빵 할머니 얘기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도 뭐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학교할 때 보면 학교 앞에 붕어빵 할머니 계시죠? 네. 요새 붕어빵 할머니 1,000원 주면 빵 몇 개 주시나요? 한 3개 주시나요? 4개 주시고 4개를 주시고 그래요. 근데 같은 녀석이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좀 맛있게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빵 하나 공짜로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00원을 냈는데 3개 주면 333원이니까 3개 주면 되는데 딱 하나 얹어가지고 4개 주실 때도 있죠. 근데 이분이 그 빵 한 개의 값 333원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겠습니다. 절대 안 주겠습니다. 그런데 야 제가 이 불쌍하다. 내가 저 333원을 꼭 챙겨야 되면 욕심을 내려놓자 할 때 선뜻 얘 다 하나 먹어라 라고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보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벌의 이야기도 하고 무슨 이제 성인의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지도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덕목이 뭐냐면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애타라고 하셨습니다. 애기, 나를 사랑하고 애타, 남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자고 말하는데 지가 지 자신도 못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절한 소유를 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남을 돕고 이웃을 돕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아깝습니다. 뭐 기부하라고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뭐 억주 난 눈치 때문에 내릴 수가 있지만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빵 한 개의 값을 포기한 것처럼 내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빵 하나를 주는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나누면 행복한 겁니다. 나눈다고 해서 내 돈에서 돈 나오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돈이 아깝지. 그런데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나는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놨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그만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들이 이번에 내놓은 공약들을 좀 잘 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찍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 정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참 정치에 관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정치권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배수 운동을 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아주 공정한 스탠스를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는 뭐 편파적인 말씀 한마디도 안 드리고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시고 좋은 후보를 선택을 하시는 또 그런 운동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좋을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도 안 주시고 여러분 그러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만 좀 있으면 좀 이 귀에 네, 선생님. 네. 선거 공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참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계시겠지만 각 복지 분야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 정당에서 내는 복지 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그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정당이 내놓은 어떤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해야 된다. 또한 무한 복지를 해야 된다. 이 유권자들이 상당히 참 어떤 데 이 기표를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말이 옳은가. 지금 시대 상황에 우리 경제는 뭐 성장해 있지만
시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말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약간의 뭐 어떤 편 드시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정치에 관해서 시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병철, 이건희 아들에게 무상급식을 줄 거냐? 아니면 걔는 부자니까 안 받을 거냐? 안 좋다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선택적 복지, 보편 기회가도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복지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비율이 좀 좋을 뿐이지 이미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그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철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에 힘을 써야 되고요.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하던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급식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지금 고등학교에까지 대학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철학입니다. 이건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가 긴박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걸 할 때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라는 걸 선택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누구는 정답을 맞추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정답이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죠. 이럴 때 내가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돼? 어느 쪽 많이 맞나? 나는 어느 쪽에 생각이 기우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은 그래서요. 지금은 진보적인 정책에 찬성하는 분이 나중에는 보수적인 정책에 찬성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또 반대쪽으로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 문제 같은 걸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규제한다는 이런 데는 좀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의 경우는 저의 사회이 정답이 아니라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지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저는 낮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높다. 여자들 요새 너무 기가 세다. 여자들 지위가 너무 높았으니까 이렇게 좀 깔아뭉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이제 입장 가지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성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를 좀 높여주는 쪽에 손을 듭니다. 이건 이제 진보냐 보수냐고 한다면 여성 정책에서 진보 쪽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음란물 같은 게 인터넷에 막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규제하려는 쪽은 보수고요. 또 좀 표현의 자를 이래서 좀 널널하게 놔두자는 쪽이 진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쪽에 그래 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지 뭐 괴롭게 그런 거 다 본인 알아서 판단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진보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만약에 그럼 되냐고 해요. 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다 다르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 모두 다르고 지금 이 현상이 여성들의 지위가 낮으냐 높으냐 보는 시각 거기서부터 다르죠. 음란물 규제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거기서 시작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평소의 철학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이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복지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각에 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를 무상으로 대줘야 할 시점인가 아닌가? 우리의 전체 재정 규모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당해 있는 형편, 너무 열악한 사정, 고통받는 사정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할까라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문을 해보시고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이 들어야 될까? 저도 늘 자문을 해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없으면 강의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강의에 임해 주시고 우리 어렵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강의 수료해 주신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에 대한 감사패 전달을 원식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매니저정보실천본부 상임대표 강주원 변호사, 기업께서는 성남시민포럼이 주최한 2012년 저명인사 초청 강연에서 제19대 총선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여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표에 새겨드립니다. 2012년 3월 22일 성남시민 상임대표 우건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우리 강기현 변호사님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안대훈 사무총장님께서 오늘 포럼의 올해를 잠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공지사항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셋째 주, 매월 셋째 주 우리 정기 모임입니다. 우리 여기 대실이 하늘이 우리 예약이,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됐기 때문에 원래 15일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20일로 이렇게 일주일 연기되어 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4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매주 셋째 주 목요일날 우리 정기 모임 갖고요. 5월달은 우리 시민포럼 6기 후반기, 우리 하반기죠. 그러니까 상반기가 하반기 총회가 있습니다. 5월달은 더 알찬 그런 성남 시민분이 되도록 우리 임원들과 회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사 바로 끝나면 원래 5시 반에 식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바로 끝나자마자 우리 구내식당 가갖고 거기서 이제 배식을 해가지고 알찬 룸에 가시면 됩니다. 알찬 룸에 가면은 거기서 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분 빠지지 마시고, 저는 우리가 예약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 가셔서 식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남 시민포럼이 정기적 매월 셋째 주 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참가해 주신 우리 내분과 우리 또 강기원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공지사항을 마치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기현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